편안한 설 연휴 보내셨습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설 연휴지 첫날인 오늘도 아침 신문들은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에 실린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AI 인공지능 충격 탓에 작년에 216만 강제 퇴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판이 바뀐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비대면 그리고 자동화에 밀린 인간. 로봇으로 빠르게 업무가 대체되고 있다. 비자발적 퇴직 50% 급증하고 있다. 기계에 사람이 밀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4차 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튼 여당. 그동안 선별과 보편 뭐 같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선별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정부 반대에 조기 지급 여의치 않자 당초 선별 보편 지원 병행해서 선회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당정청 3월 중 선별 지급 합의입니다. 이 3월 중을 놓고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죠. 보궐선거 직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산사태가 크게 났습니다. 도로가 다 덮였고요. 집들도 파괴가 됐습니다. 대지진, 일본 대지진 10년, 후쿠시마 또 강진이 났습니다.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10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오르죠. 지금 일본 당국에서는요. 10년 전 발생했던 대지진의 여진이 지금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이거 모른다. 또 다른 지진의 전주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로 가는 쿠팡. 많은 분들 쿠팡 이용하시는 분 참 많죠. 단숨에 55조 공룡기업으로 클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1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를 거쳐서 상장, 빠르면 3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외신 기업 가치 500억 달러 이상이다. 알리바바 이후 최대 외국 기업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오늘도 첫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부모 없이는 안 돼. 무슨 어린아이들이 부모하고 꼭 같이 동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끼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뒷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1등 저격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여당 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주자에 대한 어떤 저격 견제 이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으로 간 까닭 쿠팡 얘기입니다. 쿠팡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로 갔습니다. 이유, 사정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학폭 미투입니다. 최근에 배국에서 계속 학폭 미투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에는 방역 조치인데요. 이른바 자율 방역을 가겠다.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 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식당은 10시까지 영업. 그동안은 9시 제한이 있었죠. 수도권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수도권도 이제 10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은 2칸 띄어 앉으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뭔가 좀 완화가 된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요. 수도권 오늘부터 2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업종별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가 돼 있는데요. 먼저 이 아랫부분에 있는 작은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밀집도 3분의 1로 유지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등교 가능합니다. 이제 학교 가기도 조금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직계가족은 모임 금지를 풀지만 부모 없이 형제 5인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결혼, 장례식 99명 제한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인터넷 공간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있을 경우는요. 예를 들어 회가변 아니면 집안의 어떤 생일 파티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끼리 모이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뒷말이 나와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 5인 모이면 안 돼. 그러자 이거 탁상공론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좀 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 단서 조항 넣고 시끌. 부모 참여 땐 며느리 사위 등 몇 명이 모이더라도 괜찮은데 부모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흥시설 방역중 수도권 영업 허용됐죠? 클럽에선 춤을 못 춘다. 근데 이게 될까요? 이런 또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클럽인데요.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3차 유행을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주인공은 결국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도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입니다. 모든 시설의 이용자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발표했고요. 그 발표된 내용 중에 이제 직계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5인 이상 모일 수 있으나 부모가 꼭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논평을 좀 내놨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보면 이 정부는 더욱 오묘한 코로나19의 세계로 국민을 이끕니다. 부모님은 되고 형제 자매끼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신 가족은 어쩌라는 겁니까? 코로나19가 알아서 형제 자매만 골라 급습한다는 말입니까? 자, 오늘 언론인 두 분 나와 계시거든요. 윤경호 의원님하고 최영철 편집위원 두 분 나와 계신데 요 직계가족 5인 모임 요 조치에 대해서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납득가는 조치인지 아니면 좀 이상한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있는 그대로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합리적인 기준을 된 이 정세균 총리와 예.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할 때 예. 이런 걸 생각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뿐이다. 일각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설 연휴 다 풀리고 나서 뒤늦게 그렇죠. 직계가족 모임을 발표했을까? 예. 따지고 보면 원인을 찾기는 어렵죠. 그러나 저는 짐작만 하는데 일각에서 하는 얘기 중에 서로 이웃 간의 신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조용했던 위층 사람들이 몰래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예. 아래층에 소음이 들리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 뭐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관할 당국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하면 나와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우려했던 대목인데 혹시 이런 사태 때문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전 그런 점에서 부모라는 이 매개를 둔 거는 그냥 예.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아직도 직계가족 간에는 그래 모이십시오. 꼭 5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아, 지금 백신 접종을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부터 예.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제한된 인원입니다. 백신이 접종이 된다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면역 체계를 우리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에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다들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백신이 되면 또 치료제도 한쪽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단계로 진입하는 직전까지 간 거다. 우리가 지금 회합 금지 이것도 거의 저는 막바지 단계에 온 거다. 예. 따지고 보면 부모라는 저 매개 외에도 학원도요. 2칸 이상 떼서 앉으면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한 칸만 떼서 앉으면 10시까지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클럽도 가서 술은 마시는데 춤은 추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게 잘 지켜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것들을 따지고 보면 예.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을 테니 각자의 책임하에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의미일 거다. 그래서 자율 방역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명칭이 붙은 거다.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는 예. 정부가 하라 그런다고 하고 하지 말라 그런다고 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따라갑니까?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명은 자기 스스로 다 지키거든요. 예. 정부가 하라 그런다고 해서 위험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냥 하는 이런 어리석은 국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김은혜 대변인까지 나서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알면서도 사실 비판을 하기 딱 좋은 거라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각자의 책임하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알고 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주면서 국민들께 자율적으로 지켜주십시오. 이런 당부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게 바로 직계가족 모임 5인 모임 이상 해제하면서 부모 얘기를 강하게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이거와 관련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른바 이제 정부가 내놓은 게 자율방역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죠. 그리고 집단 감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 지금 이거 좀 빠른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쪽 방향을 잡아도 지적이 있고 저쪽 방향을 봐도 사실 지적이 있어요. 뭐냐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좀 완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인 모임 직계가족 허용으로 떨어진 가족 모이면 감염이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이런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은 3밀의 최적화 장소입니다. 3밀. 밀접, 밀집,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또 위험해지는 건데요. 한 명이라도 확진된 집단 감염 바로 됩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감염 위험 클수록 접종 속도 저하된다. 사회적 경각심 풀면 안 된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까지 포함해서 최영철 편집위원.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이게 완화가 됐는데 이제 식당 같은 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10명도 갈 수 있고 해서 어떤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식당 입장에서는 뭔가 또 확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가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라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식당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번잡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제는 작년에 이제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대확산이 일어났던 그 이제 한 3일 남으면 1년입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2월 지금 중순까지 봉쇄형 방역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예방접종 이제 백신 접종 계획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이러한 봉쇄형 방역에서 이제부터는 자율 방역을 하되 국가가 너무 거리 두기에 대해서 세세한 간섭은 피하고 그 대신 자율 방역은 하지만 그 방역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의료 자원에 좀 집중을 하고 거리 두기는 많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거리 두기를 연말까지 계속한다면 예.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될
피해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예. 이제 감당도 안 됩니다. 지금 뭐 4차 지원금 얘기하지만 봉쇄형 방역을 계속하면 식당, 노래방 뭐 이런 부분들 재산 피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좀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봉쇄를 확실히 풀고 이제부터는 자율 방역을 하되 예.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방역을 해야 된다. 의료 자원에 집중해서 치명률을 줄이는 것에 충분히 집중을 하고 이제부터 백신 접종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서 우리가 많은 면역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는 좀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정부도 고민 끝에 자율 방역 그리고 몸 좀 더 완화된 조치 그러면서 개개인의 책임을 좀 높게 책임감을 좀 가져주세요. 이런 걸 당부했다는 그런 얘기하고 좀 이어지네요. 지금 최영철 편집에서 설명이요. 아무튼 오늘 많은 기사들인데 관점은 좀 다릅니다. 우려를 나타낸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좀 더 좀 풀려면 더 풀어야죠. 뭐 이런 방향의 기사도 오늘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크게 보면은요, 두 갈래의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 갈래는요, 대선을 겨냥한 여당 내의 경쟁이 있고요. 또 다른 갈래는 4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보궐선거를 겨냥한 또 경쟁이 있습니다. 두 경쟁 오늘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주자 지지율 요즘에 굉장히 높습니다. 1강이란 표현이 좀 굳어지는 듯합니다. 이재명 치고 나가자 여당 일부 대선 경선을 늦추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 규정을 보면요. 대선 후보는요. 대선 180일 전에 선출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당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당원 개정 요구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 목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유가 있겠죠. 여기 설명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견제를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거죠. 당내 역학구도 작용. 그리고 삼심합 등 김경수 배려 셈법까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뽑으면 명분은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대선 후보를 빨리 뽑으면 야당으로부터 견제가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이거 불리하다. 그러니까 천천히 뽑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견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의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않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을 흔들 수 있나.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요. 지금 자주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의견의 상당수가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내용입니다. 비판하고 있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요. 근데 이 제목은 임종석 이재명을 흔들 수 있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86그룹의 대표주자 연일 지지율 1위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라는 전망과 지지율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거 안 됩니다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욱 교수님. 네. 요 앞선 기사입니다. 이 대선 후보, 대선 180일 전에 뽑아야 되는 걸로 좀 당원에 있거든요, 규정이. 근데 이 규정 고쳐서 뭔가 늦게 대선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 이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말씀하신 당원 규정에 의하게 되면 대선전 180일까지니까 적어도 올해 9월 초에는 민주당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4월 달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어떤 여파에 따라서 3개월 정도 시간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소위 7월부터 경선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후보를 뽑게 되면 6개월 정도, 내년 3월에 대선이니까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6개월 동안 맹공을 당하게 되면 또 처참해질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과거에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부터 반발들이 상당히 심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고려도 해야 된다는 측면이 또 있고 세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친문 지지층 중에서는 반 이재명 정서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그룹 내부에서도 비토 그룹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지지율 구도를 봤을 때는 예. 많은 부분들 견제의 흐름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견제가 중요한 건 하나의 견제가 그룹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반 이재명 그룹화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4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게 됐을 경우 저는 3개월 정도의 수습 과정을 통해서 대선 후보의 경선에 들어간다? 그거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4월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적어도 180일 이전이 아니라 예. 10월, 11월, 12월까지도 제가 볼 때 늦추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이 야당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지금 이낙연 당대표나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그다음에 민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 내외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다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내걸어서 예.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뒤로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의 명분이 있는데 예. 자신의 지지율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당 내부에서 뭐 반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4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이 얘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저는 충분히 뒤로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주호 교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추리면 한 2개 정도로 묶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대선 후보가 경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 예년에 비해서 짧더라. 그리고 미리 뽑으면 야당의 공격을 너무 많이 봐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이재명 경기지사 탐탁치 않다. 당내 분명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다른 주자군이 등장할 시간을 주려고 한다. 뭐 이게 2가지인데 2가지 중에서 진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이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 명분은 예.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대의 명분이겠죠. 명분이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계산을 하겠죠. 어떤 것이 뭐 예를 들면 대선 후보 같은 경우 대선에 나가실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시간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것이고요. 예. 또 대선 후보가 아닌 당내 의원들이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소위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의 독주 구도를 그대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독주하는 모습 자체가 민주당 내의 주류인 친문 당원, 친문 의원들은 좀 굉장히 불편한 건가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여전히 과거 문재인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예. 그 당시 소위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갈등 구조에 대한 앙금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하다. 그건. 네,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비토층 같은 경우도 경고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게 그럴 만한 여지와 시간,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어떤 하나의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누군가 대안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 대안뿐만 아니라 또 건강한 경쟁도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9월에 미리 누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 아주 건강한 경쟁 구조를 통해서 솔직히 민주당이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소위 야권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여권의 소위 2-3명의 후보들이 계속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됐을 때는 훨씬 더 정권 재창출에 대한 환경이 좋아지는 거겠죠. 이 2가지 노림수가 분명히 다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개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과 시간표를 만드는데 더 초점을 두겠죠. 뭔가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셈법이라는 표현 있죠. 분명히 셈법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셈법에 지향하는 바는 뭐 해석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찬 변호사. 이 기사 다음 기사 하나 더 본 게 있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이 등장하는 기사인데요. 임종석 전 실장 최근에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 계속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냈어요. 역시 기본소득과 관련된 건데 이번에 정적지 않다고까지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의 계속된 비판에 대해서요. 이재명 지사가 별 반응이 없어요. 이재명 지사 그동안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정세균 총리가 어떤 지적을 할 때는 반응이 좀 빨리 나왔거든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반응이 없거든요. 이 반응이 없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대권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 않는다.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아, 이렇게 반응이 없는 자체를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있는 사람이 저런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대표적 공약이라고 볼 수 있죠. 공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팩트에 대한 어떤 사실적 반격을 할 텐데 예. 지금 이것은 평가거든요. 임종석 실장이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 저것은 뭐 제가 볼 때 자의적인 평가 같고 기존의 민주당 등 진보적 성향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공약 등을 보면 이것을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하는 건 가능해도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흠집내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그동안의 정의라고 평가했던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임종석 실장은 아마 대선 주자로서 뛰지는 않고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인에 대한 평가를 선출된 윤석열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86그룹과 친문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를 믿기 어렵다. 향후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에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지 실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행보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불신이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딜레마도 있어요.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사가 선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로 예. 무소속 출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3자 구도로 가서는 필패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 적절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방향이 정해졌다면 저 정도 낮은 수위의 공격으로 오지 않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내부에서 방향 정해지는 이런 큰 컨센서스가 없다. 그래서 흔드는 정도 또는 문제 제기하는 정도고 그 말은 뭐냐면 대안이 아직 확실치 않다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던 그 이낙연 현 대표의 행보가 또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정세균 총리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대체 주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분이 사실상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안 가지만 예. 탐탁치는 않고 그렇다고 대안은 뚜렷지 않고 이런 상황의 딜레마적 언행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 고민이군요.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비판적인 움직임에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뭐 여기는 여권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이재명 지사가. 근데 지금 윤기찬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따르면 임종석 전 실장은 대권 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냥 만약에 반응을 보인다면 예. 저것이 임종석 전 실장으로 대표되는 한 세력과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앞둔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 경쟁이 아닌 대선 후보와의 당내 세력과의 어떤 다툼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전선이 형성될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본인 거네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길을 가지 않죠.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등에 지금 보면 군데군데 고민이 막 묻어나 있습니다. 지금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고 있어요. 독주 이재명, 대권 주자들 집중 견제를 뚫고 순항 이어갈까 이겁니다. 순항할까. 지금 보면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을 좀 했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소득, 뭐 재난기본소득 이런 이름이 붙었잖아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비문, 비호남이라고 여기는 규정을 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문, 비호남의 한계 극복. 본인은 비문 절대 아니다 뭐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호남 방문도 잦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계 극복할까 합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계 극복할 강력한 카드를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흑수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예. 흑수저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했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했습니다. 뭐 그렇군요. 그전에 뭐 군사 정권 때도 보면
뭐 전두환, 뭐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도 뭐 다 흑수저 스토리가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대통령을 시켜주지 않았다. 근데 일단 스토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비록 저분이 비문이고 비호남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만한 상품이 없다는 것을 여권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가치로는 최고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힘듭니까? 그것은 저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이후의 행적이 그 이전의 행적을 지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어떤 역대 정권도 그 이전 정권에 대해서 호평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발 뻗고 잘 수 있었는데도 발 뻗고 못 자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대북 송금 특검 조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같은 정권이어도 그 다음 정권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갔어도 박근혜 정권은 4대 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전 정권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변곡점이 될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여당이 이긴다면 예. 이재명 지사의 입지는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여당이 이기면 이재명 지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그렇습니다. 것이다. 왜냐하면 여당이 이긴다면 예. 대통령의 인기가 아직도 계속되는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친문에서 이재명 아니어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우리 힘이 이 정도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카드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은 여당이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패배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대안 없는 카드로 독주를 계속해서 확실한 대안론으로 갈 수 있다. 이거 뭔가 좀 딜레마인데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사한테.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의 행보는 또 예. 호남에 집중할 것이다. 호남 민심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거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호남으로 가는 빈도를 늘릴 것이고 호남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께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독주 이재명 그랬어요. 근데 지지율이 꽤 높습니다. 또 일각에서 뭐 30% 뭐 그 언저리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올해 들어서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정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원한 정책 그리고 뭐 신속하고 뭐 사이다 뭐 정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예.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그걸 소득을 붙여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재난소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거 전 국민에게 다 주자. 이 얘기가 상당히 먹혀요. 그러니까 지금 국고 탕진 걱정할 때냐. 뭐 근본이 자빠져 버리면 그 다음에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먹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 그 전에 코로나 방역도 신천지 사태 때였을 거예요. 신천지 사태였나요? 자치단체 장에게 저런 권한이 있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본인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뭘 하겠다고 그랬죠. 경찰 대동에서 이만희 예. 주교였나요? 그분 뭐 방역 검사, 코로나 검사 거부하고 이럴 때 직접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골수 지지층 말고 중도나 일반인들은 박수를 보냈죠. 그러나 이재명 지사 아까 흑수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대목도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사생활 논란, 형제 간의 다툼, 예. 또 뭐 한동안 나돌았던 그 형수와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뭐 욕설 이런 것들 만약에 진흙탕 싸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독주라고 하는데 저 숫자는 제가 보기엔 별로 의미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 그동안에 정당 활동을 해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높은 지지율, 그다음에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인재 효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의 뭐 이해창 씨도 마찬가지였죠. 기정사실화 하듯이 근접했던 높은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이런 거. 저는 지금 여권 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언제 벌어지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누가 먼저 포문을 여느냐. 정권 말기에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이게 끝까지 가기는 어렵거든요.
꼭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도 지금 정권의 막바지에 현 대통령을 과연 누가 얼마나 용감하게 비판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밟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예. 거기에 누가 포문을 열고 누가 더 열심히 나서느냐에 따라서 저는 여권의 진영 내에 경쟁률이 아마 요동을 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통상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남아 있고요. 향후에 뭐 어떤 아까 본 당원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을 통상 정치권에서는 유동성이 아주 높아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습, 뭐 설 연휴가 끝나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중에서도 여당 내 경쟁입니다. 민주당답지 않다. 박영선 찌른 우상호. 박영선, 우상호. 지금 여당 내 두 주자잖아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상호 예비후보가 박영선 예비후보를 찔렀다는 겁니다. 21분 도시 주 4.5일째 공약에 대해서 직격탄을 퍼부면서 민주당답지 않은 공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성 결여됐고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죠. TV토론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에요. TV토론. 정책검증 등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 자, 그러자 박영선 전 장관 측은 무슨 말인지 묻고 싶다.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유리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상호 민주당답지 않은 공약이다. 그러자 박영선 민주당답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민주당다운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정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박영선, 우상호 날 세운 대결 모드로 가고 있다. 앞서서는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가는가 이걸 놓고 한바탕 약간 대립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2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 공약 본격 검증 시작 포문을 열었고요. 박 측은 집권 정당 잊어서는 안 돼 반격을 가했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친문 지지층 표심 잡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우상호 의원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증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울 시민 전체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은 아직 없습니다. 특정 분야에 국한된 빈약한 공약이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입니다. 게다가 발표하신 공약들을 보면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21분 도시 공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좀 발언 좀 들어보셨죠? 여기 박영선 전 장관, 박영선 예비후보의 반응입니다. 민주당답다는 게 무슨 말인지 되묻고 싶다. 집권 정당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싸울지 말자. 뭐 이런 게 생략된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민주당답다. 민주당답지 않은 공약이니까 민주당다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답다. 민주당다운 게 뭡니까? 어떤 얘기를 한 걸까요? 저는 우상호 의원께서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다운 게 뭔지를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구체성이 결여했다는 거잖아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정책 내용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급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구나.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장관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박영선 효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도 저희 3자 대결을 하게 되면 박영선 후보가 1위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양자 대결 같은 박빙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결과들을 보면서 저희 우상호 후보 자체가
빛이 가려지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스러운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를 들면 아주 좋은 포장만 잘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민주당다운 건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제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쫓겨나지 않는 뭐 도시 재생, 환경과 생태를 위한 도시 재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가 많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가 소위 21분 도시공약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제기했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지라고 하는 측면들과 예. 그 내용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약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문 지지층에 호소를 하면서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적이지 않고 오히려 중도적이다고 하는 측면들로 우회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박영선 예비 후보는 중도 색깔이 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적자가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약간 이제 척이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이 요구하고 싶을 만큼의 아주 강성적인 민주당의 정책들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고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상당히 중도층에 호소하는 어떤 선거 컨셉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집중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그래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50% 정도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예. 하지만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적인 지지율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경호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김주옥 교수님은 우상호 의원의 승부수라 그랬어요. 이 승부수 통할까요? 정책 검증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다른 뭐 관심을 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넷 중에 더 좁혀지는 과정 속에서 예. 뭔가 뭐 좀 약간 뭔가 굉장히 분주하면서 예, 이른바 역동성이- 다이내믹하다 뭐 이런 평가 나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오세훈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더니 지금은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고 엎치락뒤치락. 예. 이 두 사람은 지금 거의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가 아마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리고 15일, 17일 두 번의 토론회는 서로가 서로를 지금 공격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죠. 예. 남매 운운하는 뭐 이런 걸로 예,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마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낮은 이 지지율, 인지도를 만회하는 거는 오로지 정책밖에 없다. 그 제가 보기엔 그게 또 바람직해 보여요. 지금 집권당 다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집권당 다 오려면 두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내 인지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러지 말고 서울시를 어떻게 내가 꾸려가겠다에 대한 현실 가능한 정책들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20일이 들어가는 여러 정책들을 저도 얼핏 봤습니다만 예. 그거는 저분이 서울시장을 한 10년 아니면 한 20년 정도 할 생각으로 내놓은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예. 같이 얘기를 하면 우상호 후보 마찬가지겠죠. 박영선 후보의 정책을 본인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내 정책은 이거다를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어저께 회견에서도 내 정책은 뭐다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오늘하고 17일에 예. 토론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정책 검증, 정책 대결 그쪽으로 가는 게 우상호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앞으로 활로를 모색할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립 견제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 보궐선거 후보를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은요. 여론조사가 50% 반영이 되고요. 당원 투표가 50% 반영됩니다. 그런데 통상 당원 투표가 더 중요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표의 집중도가 높거든요. 이 50%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오늘 언론 기사 중에는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 후보가 좀 불편해할 질문을 담고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기사가 위아래 나란히 있는데 먼저 아래 기사 보겠습니다. 우상호 예비 후보입니다. 우상호는 왜 인지도가 낮을까? 이거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게 아픈 질문이에요. 범진보 재결집 위한 정책 노선 제시할 것이다. 왜 인지도가 낮은가? 지금 지지율 조사 보면은 좀 낮거든요. 각종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고전하고 있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는 뭐 이 남의 당 경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우상호 의원 이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잖아요. 여기서 보면 인지도가 좀 숫자가 높지 않게 나옵니다. 인지도 왜 낮은 겁니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뭐 그 주요 정치 이력은 다 갖고 계시죠. 예. 사선 의원에 그다음에 뭐 운동권에서도 또 큰 예. 역할을 했고 원내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했고. 다만 이제 저분이 굉장히 훌륭하게 평이 나 있어요, 사실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고. 예. 그런데 선명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 부드러운 평이 오히려 선거에서는 별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호 하면 딱 떠오르는 정치인으로서의 특색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정확한 색깔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라는 정치인을 알고 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크게 어필할 매력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대중들에게는 그 부분이 이제 인지도 면에서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박영선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인지도를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공격을 보이고. 통해서 인지도를 높인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상호 후보가 의지가 없다는 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지지율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가는 후보에 쏠리는 표심을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운동권의 지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종석 아마 전 의원하고도 아마 저기 예. 그 동문인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 임종석 전 실장이 한탄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예.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않고 언론의 포커스도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득이 저런 작전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되면 민주당 당내에서 자당 후보에게 상처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수가 아닌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그래서 원래 우상호의 이미지를 더 어필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본래 이낙연 후보가 똑같아요. 본래 갖고 있던 진중하고 신중한 이미지를 그걸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도 그걸 잃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상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진중하고 이런 부드럽고 협상이 능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어필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자당 후보를 공격하게 되면 그런 이미지가 더 드러나기 이전에 아마 유권자들로부터 좀 좋은 지지를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 저렇게 또 영상으로 뭐 이렇게 공개도 했거든요. 지금 옷이 잠옷인가요? 아니면 뭐 생활복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편한 옷을 입고 저렇게 집안에서 몸도 푸는 이런 모습 영상까지 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영선 예비 후보가 답하기 좀 껄끄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박영선은 진짜 친문 후보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나온 인터뷰 중에서 답변이 될 만한 걸 골랐는데 2012년부터 문 모시고 국무위원으로 보필했습니다. 이 정도면 친문 아닙니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최영실 편집위원. 네. 진짜 친문 후보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선 후보는 친문으로 보긴 힘들죠.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저분이 원했던 부처는 다른 것이었고 저분이 실제로 갔던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친문이었다면 골라서 점 찍어서 바로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장관 임명 과정만 봐도 그것만 봐도 진짜 친문은 아닌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친문 그룹에 들어간 범친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친문이라고 보기에는 자신도 알겠고 그리고 친문 사람들도 다 알 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친문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분 세탁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신분 세탁까지 신분 세탁이요. 예,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친문이라고 해도 뭐 친문에서도 별로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문도 서울시장 후보를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내밀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이 정치판이기 때문에 예. 친문도 결국에는 이기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지금 야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과연 누구인지를 친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후보에게 당원 경선에서도 표를 던질 것이다. 지금 그 아까 이상훈 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다릅니다. 당원들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원들도 인터넷으로 자신들이 당원을 가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애착 그리고 당의 후보에 대한 분석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다음에 국가경영자까지 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당원들은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간의 미래를 보고 이번에 당원들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친문이 아니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당원들은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상호 후보는 예비 후보는 원래 자기 색깔 더 강하게 갖고 왔어야 된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 예비 후보는 친문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할 때가 아니다. 강한 게 중요한 거다. 뭐 이렇게 되네요 지금. 두 분이 약간 뭐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일면 기사 때 잠시 소개드렸던 쿠팡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55조 쿠팡맨 왜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로 갔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계신데 왜 한국 증시로 안 하고? 아니 쿠팡의 주 사업 무대가 한국 아닙니까? 근데 상장은 미국에서 하네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사진은 김범석 의장, 여기 창업을 하신 분이죠.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쿠팡이요 10년째 적자입니다. 근데 10년째 적자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상장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는 차등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 돼요. 한 주가 단순히 한 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20주, 30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는 인정이 됩니다. 차등 의결권 인정 안에서 경영의 애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게 이유가 아닌가 이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차등 의결권 허용되는 미국 증시로 떠나는 쿠팡. 매일경제 사설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놓쳤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의 글입니다. 차등 의결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 차등 의결권이 무엇이고 쿠팡이 진짜 미국으로 간 거는 이것 때문입니까? 어떻게 분석을? 저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예. 우선 첫째는 평가를 제대로 받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장성. 예.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미래 가치, 성장성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준다. 이거를 겨냥한 거죠. 미국 증시가 약간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렇죠.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매일경제 사설에 살짝 언급이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우리 상장 종목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평가되고 몇 있느냐. 배나 되는가. 몇 배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요. 우리는 평균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이게 24배예요. 평균이 그래요.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뜻이죠. 미래 가치를 높게 보는 이런 디지털 쪽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그 비율이 무궁무진하게 더 커질 수 있는데 쿠팡은 그걸 겨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역시 보상이든 또는 적대적 M&A 방어든 미국이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을 허용해 줍니다. 그중에 하나가 차등 의결권이라는 겁니다. 같은 주식인데 우리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가 그걸 내놓으면 주주들이 받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드라는 자동차도 포드의 패밀리들이 쭉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불과 7%밖에 지분이 없는데 이들의 지분은 40%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차등 의결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등 의결권. 한 주의 가치가 단순히 그냥 한 주가 아닌 한 주가 거군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2배, 어떤 경우는 뭐 지금 쿠팡은
무려 29배 차등을 그럼 두는 걸로. 한 주가 29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주식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범석 의장은 2%만 가져도 51%의 지분을 갖는 걸로. 그런데 곱하기 29를 하면 그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주식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한다가 아니라 의결권만 인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범석 의장 본인을 포함해서 경영자들, 예. 이사회 멤버들에 대한 보상도 미국이 훨씬 더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개됐잖아요. CFO나 CPO 예.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외국인 1년에 360억씩 벌써 지금 급여를 주고 있다. 이걸 이번에 공개했죠. 우리 기업 환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제 거기에 김범석 의장 본인이 국적이 이미 미국이고 중학교 예. 때부터 미국에서 쭉 살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쿠팡이 이미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쿠팡이라는 게 자본금 구성도 그렇고 저거 이 까만 머리 외국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 이런 예. 표현 쓰죠. 그런 자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30억 달러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대략 3조 원 정도인데 예. 그 30억 달러 쏟아부어서 쿠팡 10년째 적자인 회사를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곧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유통에서도 그렇고 식료품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식 배달에서도 그렇고 벌써 이용자가 1,400만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독점력을 가지고 앞으로 이 적자를 한꺼번에 만회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과포장된 기업으로 남을 것이냐 그건 뭐 투자자들의 판단에 남아 있겠죠.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쿠팡맨 처우 개선 그리고 창업자 외국 국적 뭐 이런 게 숙제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다. 근데 창업자는 외국 국적, 자본도 외국에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외국 기업 아니냐? 이런 비판. 근데 뭐 상장에 영향이 없을 듯하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줄이 좀 거기 있어요. 창업자와 투자자가 모두 외국 국적자라는 점. 뭐 이런 게 좀 꼬리표처럼 좀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차등 의결권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된 제도죠. 입법으로 발의는 돼 있어요. 발의돼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못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찬반 부분이 논란이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그 기업의 창업주 내지 대주주들한테 유리한 제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 부분이 나머지 주식을 다 시장에 풀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의결권에서만 차등이 주어진 거거든요. 배당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외국계 세력 등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저 부분을 도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또 아까 투명성 얘기에 또 지적을 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사 뭐 이런 또 반론도 있고 지금 이게 논란처럼 붙어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지금. 아무튼 이런 모습 오늘 언론에 많이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학폭입니다. 이른바 학폭 미투 뭐 이런 표현도 좀 있어요. 남자 배구도 학폭 파문 코트를 강타했다. 프로 배구계입니다. 지금 여자 선수들과 관련된 학폭 미투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남자 선수들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것까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지금 이 남자 선수 관련해서 구단 뭐 여러 가지 뭐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진상규명, 엄정대응 촉구, 청와대 청원까지도 있습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런 현상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요. 악몽의 그들 TV에서 보고 싶지 않다. 체육계 이딴 학폭 미투입니다. 여기 보면 뭐 선수들 좀 얘기가 쭉 있는데 젊은 세대의 도덕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이 내용 좀 굉장히 좀 심각해 보여요. 지금 상황이요. 그리고 여론들도 많이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기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를
젊은 세대의 도덕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도덕 기준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 이제 어필을 하는 그 의식이 더 많이 발전됐죠. 아, 뭔가를 문제 제기를 강하게 그렇죠. 한다. 예전 같으면 저게 사실은 인격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거든요. 잊혀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잊혀지진 않지만 그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묻고 지나갔을 네, 지금은 거다. 이제 문제 제기해서 권리를 되찾고 싶은 것이죠. 특히나 지금 상당히 중고 시절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사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저분들을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처벌시키거나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요.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단순한 저렇게 뭐 손편지 쓰거나 이런 사과가 아니고 뭔가 조치가 수반되는 사과를 받고 싶은 거죠, 저분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TV 나와서 자꾸만 본인들 이전에 피해당했던 일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배구협회 등에 이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부과된 그런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그냥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하는 사과보다는 뭔가 어떤 조치가 수반된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과는 본인을 위한 사과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는 사과, 그 정도 수준의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표지변. 지금 뭐 여론의 좀 반응 보면 굉장히 좀 강한 주장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이 보세요? 지금 개인과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가 워낙 분노해 있고 예. 그리고 당사자의 마음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3자가 중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급한 상대는 누구냐? 예. 배구협회겠죠. 배구협회가 나서서 선수들이 이러한 사전에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예. 지금 이 사태를 그대로 놔두면 배구계 전체의 상처로 남을 수가 있고 배구 흥행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지금 배구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당사자들을 모두 다 일단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너희들이 어느 정도 사과할 그 마음이 되어 있느냐.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사과를 받을 수 없으니 일단 저 사람들과 선수들과 접촉을 해서 너희들의 지금 태도와 대응 수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협의한 뒤에 그 수준이 결정된다면 그 수준이 만약에 배구협회가 생각했을 때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설득을 해서 사과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설득한 뒤에 선수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협회가 나서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그리고 배구계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다는 그런 성명서는 내서 다시는 이러한 불신이 배구계에 나타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무언가 책임을 지는 그런 태도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요. 지금 이 등장하는 이 선수들이 10대 운동선수 시절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이게 프로스포츠입니다. 프로스포츠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포츠잖아요.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글쎄요.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회 분야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 남편이 미워서 두 살 된 딸만 남겨두고 이사를 간 엄마. 얼마 전에 많은 분들 깜짝 놀랐죠. 빈집에서 2살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근데 꽤 시간이 흐른 거로 좀 나오거든요. 6개월 시신 방치한 혐의로 친모 구속입니다. 이웃들에겐 딸 살아있는 것처럼 말했다. 최근까지도 매달 양육 아동수당을 수령했다. 이런 내용이군요. 이와 관련된 영상 한 가지 준비됐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도망가셨습니까? 살인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일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기관에서 그 내용들은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앞으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그 한 임차에 쓰고 있던 원룸에서 이제 아이가 하나 사실상 미라 상태로 발견이 되죠. 근데 이제 발견된 경위가 그 원룸의 아래층에 저 구속된 여자의 친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락이 안 된 날에 집주인 연락을 받고 올라갔더니 이제 그 자기 손녀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 구속된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본인은 6개월 전에 나갔다는 겁니다. 6개월 전에 나갔는데 바로 아래층에 자기 친엄마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뭐 들여다보지도 않은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동하고 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제 구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살인죄 등 뭐 사기죄도 들어갔겠죠.
분명히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도 양육 아동 수당을 수령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어서 죽은 걸 확인하고 나갔는지 이것은 이제 부검이 현재 진행 중이라서 조만간 좀 더 좀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고. 부검의 원인을 부검 결과를 보면 사망한 원인하고 사망 시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 사람이 살해하고 나간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유기됐다가 방치된 상황에서 그런 건지. 근데 그 부분도 살인죄 적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이제 보호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을 걸로 보이는데 예. 살인죄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이제 5년 이상 무기 이렇게 처벌이 되거든요. 다만 범행의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런 걸 볼 때는 사실상 죄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기죄는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예. 아이를 엄마를 통해서 분명히 들여다보라고 해도 될 수 있었는데 예.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아이를 사실상 죽도록 내버려 두었거나 죽게 한 거죠. 그렇다면 외국의 예로 치면 사실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밑에 보시면 저 다른 남성과 사이 아이 두고 다른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한 엄마의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법정에서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왜 사회는 그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몰랐었냐. 이거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지금요. 나타나는 시간이요. 지금이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될 때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